안녕하세요.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같이 읽기 각기입니다. 5장 세계의 정복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좀 사실 좀 기운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미술은 이어받은 뭐 로마가 위대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어떤 미술의 일정한 성취는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에서 끝났어요. 뭐 더 이상 뭐 더 만들 게 없거든요. 그죠? 어떤 기술적인 거의 뭐 완성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김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중세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로마 건축이죠. 자,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의 영원한 랜드마크죠. 그 나중에 좀 고초를 겪어요. 뭐 이제 중세 때는 막 건축 자재로 헐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심하게 파손이 되고 안쪽은 너덜너덜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위험을 잃지 않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곰브리치는 이런 로마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개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는 영원히 위대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건 이제 로마 건축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건축물 콜로세움을 만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흉상인데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랍니다. 군에서 차곡차곡 업적을 쌓았고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미움을 삽니다. 네로 황제는 뭐 알다시피 폭군이죠. 그죠? 자기가 막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앙송을 하고 그랬대요. 그죠? 그런데 그때 졸았답니다. 이 장군이. 그래서 쫓겨나요. 예, 그리스로 쫓겨나요. 거기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얻어요. 다시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때도 팔레스타인이었나? 어쨌든 그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자로 다시 이제 발탁이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완전히 박살내놓죠.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죠. 그런데 때마침 네로가 망해요. 그리고 로마는 혼란에 빠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 혼란을 수습할 만한 사람으로 바로 이 장군 베스파니아누스를 추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오죠. 그리고 로마에 들어와서 그 유대 지역에서 약탈한 어마어마한 재화로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8만 명까지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하대요. 뭐 당시에 입장권은 없었나 봐요. 어쨌든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 사진인데요. 이 바닥이 보면은 미로 같죠. 원래 여기에는 이제 천장이 있었겠죠. 그게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경기장 아래 지하실인 거죠. 여기에 이제 맹수들이나 검투사들이 대기 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데 엘리베이터 시설도 있었답니다. 그 노예들이 움직이는, 노예 노동으로 움직이는 그 엘리베이터로 검투사나 그 짐승들이 밖으로 이렇게 마술같이 튀어나오고 그랬대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 기록에 의하면 여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해전을 재현하기도 했대요. 야, 이건 뭐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기장에서, 예? 매일같이 재밌는 경기나 공연을 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빵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먹을 거하고 즐길 거리가 공짜인 거예요. 엄청 복지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황제한테 불만을 안 가져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립니다. 오늘은 무슨 경기가 있고 어떤 검투사가 이길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3S 정책이라고 있잖아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죠? 그 어떤 정치적인 민중의 그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이 베스파니아누스 왕제는 굉장히 영민한 정치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평민 출신의 장군 베스파니아누스는 아들 티투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플라비우스 왕조가 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와 티투스의 최측근은 콜로세움이었죠. 예. 다시 미술사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이 콜로세움의 재료가 뭘까요? 그죠? 건축이나 조각에서 재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 옛날 거니까 돌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건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구석구석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 흔적이 있죠. 이게 복원한 것도 있을래나? 근데 대부분 다 원래 이렇게 시멘트로 된 거예요. 시멘트는 벌써 2000년 전에 로마가 즐겨 쓰던 건축 자재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시멘트로 만든 거라고 그러면은 좀 김 빠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론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곰브리치가 뭐라고 했었냐면 미술가의 고심을 헤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상을 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멀리서 날라서 깎아서 끼워 맞춰야 됩니다. 고대에.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그런데 이 시멘트라는 가루는 골재하고 섞어서 물하고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을 바른 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혁신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에 보면은 콜로세움 말고 이제 그 고대 유적들이 있는데 시멘트를 적극적으로 재료로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조.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일단 콜로세움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층의 양식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 앞에 그리스 건축을 얘기할 때 기둥과 들보를 잇는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카피탈이라고 한댔죠. 예. 자, 이거 굉장하죠. 1층의 카피탈은 도리아식입니다. 파르테논처럼요. 그 다음 2층의 카피탈은 이렇게 우아한 이오니아식이고, 그리고 3층과 4층의 카피탈은 코린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헬레니즘 시대. 야, 그래서 로마가 예? 고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건축의 그 종결자를 자임하죠. 이렇게 콜로세움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때. 그죠? 근데 그 식민지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편안하게 그것도.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평민을 황제로 추대하고요. 그죠? 이런 어떤 자세? 글쎄요. 그런 게, 이런 개방적인 자세가 이 로마가 천년제국이 된 비결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상당히 공감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앞에서 봤던 그리스 건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뭘 이렇게 잔뜩 메꿔놨죠. 일정한 모양으로. 그죠? 뭡니까? 이 둥근 모양이.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아치입니다. 아치. 이게. 네, 아치. 어떤 로마 건축의 가장 기술적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치. 자, 화면 옮겨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대충 그려봤는데 왼편은 그리스식이에요. 그죠? 오른편이 로마식입니다. 참고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삼각형을 가장 이상적인 도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라톤 철학에 기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원이 모든 도형의 근원이고 가장 그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축에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리스식은 어떻죠 지금? 자, 그리스식은 보시면 카피탈이죠. 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아키트레이브라고 했었죠. 자, 이 지붕하고 아키트레이브의 무게가 이렇게 가해지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취약점이 되겠죠. 여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또 기둥을 놔야 되죠. 그러면 좀 답답하고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 위쪽에 전체 무게를 한껏 실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취약점 때문에.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걸 해결을 해요. 뭘로? 아치라는 구조로 그걸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아치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무게가 가해질 때, 그죠? 원 안쪽에 받치는 힘으로, 그죠? 그 무게를 어때요? 고루 분산합니다. 골고루 분산해서 이 당시 이제 철근이 없는 그런 구조물인데도 그죠? 위에 상당한 무게를 버텨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도 어때요? 좀 더 확장할 수 있고요. 그죠? 로마 사람들은 이 아치를 굉장히 사랑하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이 아치의 기술의 어떤 결정판이 나오죠. 자, 둥근 지붕을 저렇게 쌓아갑니다. 자, 그 가운데는 이렇게 뚫어놔요. 예. 자, 이게 뭐냐. 이게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자, 판테온에 이제 그 아치의 어떤 효과의 뭐라 그래야 돼? 정점이 드러나요. 이걸 쌓아 올릴 때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잖아요. 내려앉을 수 있는데 그 원의 내부에서 무게를 분산하는 힘, 원의 내부에서 무게를 분산하는 힘, 오로지 거기에 의존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물리적인 공학적 계산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이걸 이렇게 쌓아 올려요. 이게 무려 지름이 43m가 넘어요. 높이도 그 정도 되고요. 한 50m 정도 되고요. 예? 이게 뭐가 어렵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나무로 비계를 쌓아서 이 비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탈리아 지역에 큰 나무들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런 비계 없이 쌓은 거예요. 그냥 생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중간에 몇 번 내려앉기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고대 로마는 이걸 해내요.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게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이 판테온을 보고 이대로 구현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비슷한 성취를 이뤄내는 게 그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브루넬리스키의 산타 마리오 델 피오레 성당이나 아니면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미켈란젤로가 이 판테온의 영감을 받고 보존을 한 거죠. 다음 도판 보시죠. 자, 이게 판테온의 내부입니다. 18세기 그림인데, 판테온은 이 책에서는 이제 만신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도판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판테온 내부. 이거는 바깥 풍경이고.
밖에선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예. 뭐 입구 쪽이나 거창하고 옆으로 돌아가 봐야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부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예.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부분에 그리스 로마 신들을 모셨어요. 신상을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되면서 성당으로 바뀌었죠. 다행히 기독교 시대의 로마인들이 뭐 이걸 부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죠. 이 어마어마한 지붕을 이렇게 안쪽으로 오로지 그 아치의 힘에 의존해서 쌓아 올린 거고 가운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뚫려 있는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태양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 둥근 천장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형상화하죠. 아, 여긴 대단합니다, 정말. 예. 콜로세움만큼 감동적이죠. 그리고 여기 뺑 둘러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저게 뺑 둘러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묘가 모셔져 있어요. 특히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라파엘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